최종 정리 특강 그 문법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태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우선 원고 내용 1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는 문법 단위별 개념 그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왼쪽 우문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커져가는 단위를 표시한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른쪽으로 점차 커져가면서 밑에 등호가 같이 붙어 있다는 것, 즉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운과 음절이 같고 음절과 형태소가 같고 또 맨 오른쪽에 어절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서 갈게요. 순서대로 갑니다. 자, 운,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그래서 우문이라는 개념을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면은 주로 이제 그 우문의 개수를 세는 이런 형태로 출제하게 되죠. 이때 주의할 점. 첫째, 초성에 쓰인 이응은 개수로 세지 않는다. 초성에 쓰인 이응은 빈 자리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글자 모양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이지 실제 소리값을 갖는 그런 우문은 아니다. 개수로 세지 않는다. 다음, 단모음뿐만이 아니라 이중모음까지 모두 우문의 개수를 셀 때는 한 개라고 본다. 즉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나는 단계가 이중적이다. 두 단계로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지 개수를 셀 때는 한 개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또는 예 그리고 시각적으로 두 글자가 합쳐진 모양을 띠는 오와 에의 결합 외 이런 형태도 모두 한 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자음에서는 호자음뿐만이 아니라 쌍자음이나 또는 겹자음, 리을 비읍, 리을 티읕 이런 형태도 모두 한 개, 바로 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 개라고 보는 것이죠. 겹받침인 경우에도 실제 발음을 할 때는 대표음 한 개로 소리가 나게 되죠. 그 소리에 기대서 한 개라고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주의할 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한 글자가 아니라 뭐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이룬 이런 단어로 출제할 때는 음운의 변화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럼 음운이 변화된 채로 개수를 판단합니다. 특히 음운 축약의 경우는 앞말의 받침 그리고 뒷말의 첫소리 이것이 합쳐져 하나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개수가 한 개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음절, 한 뭉치의 소리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자, 이때도 주의할 점은 발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런 설명할 때도 밝은 다리,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 자, 위에서 세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4개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절, 음과 마찬가지로 역시 음절을 판단할 때도 역시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정리해 둘 포인트입니다. 또 형태소는 뒤에 따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단어의 개수, 단어는 기본적으로 품사와 일치한다. 그래서 그 띄어쓰기에 따라 개수를 판단하는 어절을 먼저 개수로 판단한 다음 그 이외에 조사만 별개의 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사의 개수만 더해준다. 이렇게 개수를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그 예를 보면은 이 국화는 노란색이다. 제일 먼저 그 어절부터 판단해 보면 되죠. 그래서 어절은 띄어쓰기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 국화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띄어쓰기에 따라 4개 덩어리로 파악하면 되겠고, 그 다음 단어의 개수를 셀 때는 이 4개 이외에 조사인 부분만 더하면 되죠. 이때 국화 뒤에 는 이것만 조사인 것이 아니라 소수로 자리에 색이다. 여기에도 소수로 자리에 동사 형용사가 쓰일 때는 조사가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지금처럼 색 이런 명사가 오고 체온이 오고 그 뒤에 서술격 조사이다. 이걸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형태소의 개수, 또 음절, 음운의 개수 세기.
이때 오른쪽에 관용사 이, 요것만 떼어놓고 본다면은 초성의 이응은 개수로 세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도 한 개이지만 뭐 음절, 형태수, 단어, 더 나아가 띄어쓰기. 관용사는 앞, 뒤 모두 띄어쓰는 독립된 어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문에서 어절까지 모두 한 개라고 파악되는 우문에서 어절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가 점검할 포인트가 되겠고, 다음. 자, 맨 밑에 형태소. 형태소를 구별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실질적인 뜻을 지닌 것과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근데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조사, 어미, 그리고 접사 세 가지가 있어요. 조사, 어미, 접사. 그런데 품사론이라든가 이런 그 형태론의 범주에서는 주로 조사하고 조사, 어미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파악을 하는데 접사인 경우에는 조어법이라는 항목에서 특히 따로 더 살펴보는 기회가 있죠. 그 점을 좀 더 구별해 줄 필요가 있고, 다음 두 번째 기준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이 자립의존이란 말은 문장 안에 그 형태소가 다른 것에 기대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실질 형식을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하면서 색을 넣어서 표시했고, 두 번째 기준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는 색 없이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두 가지 기준의 관계를 연결지어 보면 대체로 위에서 동그라미라면, 위에서 실질 형태소라면 아래쪽에서는 자립 형태소가 되고, 또 위에서 세모, 형식 형태소죠. 그러면 아래쪽에도 세모, 의존 형태소, 이렇게 대체로 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아래 쭉 짝을 맞춰보면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라는 예문에서 이 용언의 어간이죠. 이 용언의 어간 부분에 왔을 때 첫 번째 기준으로는 실질 형태소 동그라미에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기준으로 보면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가 되죠. 의존 형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원의 책 이런 경우는 실질이면서 그 자체가 조사가 생략된 이런 상태에서도 홀로 쓰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용언의 어간 이런 형태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는 있지만 뒤에 어미가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반원으로 표시해 보죠. 홀로 설 수 없고 쓰러진다. 그런데 여기에 익자 이런 식으로 어미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만나서 반원과 반원이 만나서 원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사를 따질 때도 체온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명사,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은 따로 조사, 별개의 품사로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용언의 경우에는 이까지를 어간이라 하고 뒤에 자, 이것을 어미라고 하고, 두 개가 묶여진 덩어리 전체가 됐을 때 비로소 동사, 이렇게 품사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체언과 용언에서의 차이. 자, 그 정도로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형태소 나누기 연습. 뜻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나눈다. 뜻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형태소는 비교적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 뜻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서 주의할 점은 한자어. 한자어는 한 음절이 곧 하나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한 형태소가 된다. 이것이고,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한자어에서 비롯되었지만 우리말로 굳어진 것으로 처리하는 이런 단어의 경우는 우리말로 보아 한 덩어리로 파악해야죠. 한 음절마다 형태소를 구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어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 고유로 보느냐 한자어로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챙겨줄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시험 출제를 그 개수 하나 때문에 답이 갈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출제하는 게 사실은 좋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두 글자가 고요다.
그래서 한 음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시험 문제 선택지에서 예를 들어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답이 3개라면 뒤에 4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5개 이런 정도 선택지를 주어서 그것이 한 덩어리로 볼까 2개 음절을 나눠서 2개로 볼까 이것 때문에 답이 좌우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출제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근데 사전을 찾아서 그것이 정확히 파악돼야만 알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그 시험 문제로 낸다는 건 좋은 출제 방식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적 요소는 문법적 요소로 구별할 줄 알고 또 특히 이제 용언 같은 경우에 선어말이나 또 어말어미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개수를 구별하는 것은 철저해야 되지만 사전을 찾아보고 이것이 순수 고효로 인정됐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하나 차이로 답의 향방을 가름하는 이런 방법은 좋은 출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모쪼록 조사 또는 용언에서 어미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둘 부분으로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에서도 좌우를 대비하고 위아래를 견줘볼 수 있도록 왼쪽에서는 조사에 초점을 두고 볼 수 있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용언 쪽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구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대비해 둔 것이죠. 잘 챙겨보시고 그래서 특히 그 선물만도 이런 경우에 선물이란 체언 뒤에 만 한 글자가 조사가 되고 도 또 역시 따로 조사가 된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선물만큼 이때는 바로 위에서 본 만처럼 선물만큼에서 만 이것도 따로 떼어 조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형태소를 나눈다는 것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양쪽이 모두 설명이 가능해야죠. 그래야 비로소 나눌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적용해 본다면 만은 따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큼은 따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만도 위의 것처럼 만도 각각 조사로 파악된 이 경우와 달리 만큼이란 두 글자가 한 덩어리의 형태소다. 한 개라고 본다. 자, 그런 방법으로 밑에 선물망정 이때는 아예 망과 정을 한 덩어리로 묶어도 조사로 쓰임이 설명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면 할망정에서 하 그리고 리을망정 여기까지를 모두 한 개의 어미라고 설명해야 되는 이런 경우죠. 정이 따로 떼어서 설명될 수 없고 망이 따로 떨어져 설명될 수 없고 두 개를 합쳐서 망정이라고 묶어봐도 조사처럼 따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까지 묶어서 리을망정이라고 하나의 어미로 설명하게 되는 그래서 맨 밑에 박스 안에 이와 같은 경우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런 것들을 따로 모아둔 거죠. 리을망정, 리을수록, 리을른지, 리을뿐더러 또 을이 많지. 뭐 이 중에서 제일 그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은 가운데 리을른지. 이거는 발음상 리을른지 발음이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 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여기가 틀린 이런 부분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할 때가 있고 아예 리을런지 이렇게 잘못된 형태를 주는 이런 출제 방법도 있죠. 자, 그 점 주의하도록 하시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리을뿐더러 이 뿐이라는 것도 의존명사로서 아주 강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리을과 뿐을 띄어쓰는 이런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을이 많지. 이 을이 많지가 왜 한 덩어리 어미인가라는 건 중간 오른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눈 다음에 양쪽이 다 설명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설명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을이 많지에서 이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이건 설명이 되지만 내가 밥을 먹으리 많지 이와 같은 문맥에 쓰인다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가 독립된 의존명사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앞뒤 끊어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을이 많지 모두를 묶어 한 덩어리의 어미라고 처리하게 된다. 주로 띄어쓰기 문제 또는 글자 표기법 문제 이런 양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주열점으로 묶어 정리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3쪽 넘어갑니다. 문제 형태로 점검해 볼 항목들을 제시했습니다. 1번은 문법 단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에서 제일 큰 것이 이야기. 이야기는 문장을 그 가운데 두고 이 문장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화자와 청자까지를 묶은, 그러니까 화자와 청자가 만나는 시공간적 배경까지 고려하는 이것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문장만으로는 올바르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장까지를 문법의 최고 큰 단위로 이렇게 다루었지만 요즘에는 이야기라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게 되죠. 그래야만 겉으로 드러난 문장 형식과 달리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의미 이런 것들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란 개념이 더해진다는 것 고려해서 정리토록 하시고, 다음 2번 문제는 음상. 일종의 어감, 느낌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음상이란 측면에서는 자음, 모음. 자, 여기에서는 자음 쪽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그리고 거센소리. 모음 쪽에서는 양성모음, 음성모음.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점차 어감이 큰 이런 방향으로 바뀌려는 이런 성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청각적 인상을 뚜렷이한다. 청각적 인상을 뚜렷하게 하려는 이런 의도 때문에 내가 말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강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감이 큰 쪽으로 가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말이 거칠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순화라는 측면에서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어 대중이 이렇게 점차 많이 쓰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막으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되긴 하지만 이미 그렇게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굳어져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대체로 국어 사전에 오르는 또는 표준어 등으로 새롭게 사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한 10년 이런 정도 주기로 실제 언어 대중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 양상들을 뒤따라가면서 새롭게 단어들을 모으고 사정하고 판단해서 사전에 인정할 것인가, 새로운 표준어로 인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언어 대중이 사용하는 말을 신속하게 매번 다 그걸 따라가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은 기존에 써왔던 언어 체계에서 바뀌는 내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소통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런 가치면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다음 3번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개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 다음 네 번째, 우문 변동 현상이 이질적이다. 이질적인 건 밤길, 등불, 초점, 발달, 눈요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일단 대체로 인상적인 느낌 이런 것들에 기대면 밤길, 등불 이렇게 뭔가 좀 된소리로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눈요기라고 하면은 니음이 더 생기는 이런 차이점, 이질감을 느끼게 되죠.
네 번째 발달 이렇게 된소리로 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느낌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된소리가 된 것과 아닌 것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점검이 돼서 우문 변동 현상이라고 하면은 먼저 수험생답게 머릿속에 쭉 그 내용들을 파악해 줄 필요가 있죠. 제목 정도에서. 그래서 큰 골격에서 우문 변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동화 또는 뭐 중화 그리고 첨가 이런 형태로 큰 골격을 잡아보고 그 세부적인 내용 용어들도 한번 쭉 훑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런 것들과 관련지어서는 그 사이소리 현상 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밤길이라고 하면은 결합의 조건, 밤과 길, 명사와 명사의 결합인가? 그다음 유성음 아래 무성음 예사소리인가? 그리고 발음상 된소리 발음이 낫는가? 이런 정도까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따져보다 보면은 눈유기 같은 경우에는 눈유기, 눈유기. 그러면은 눈과 욕이 명사와 명사의 결합. 그다음 앞에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유성음이고 뒤에는 초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앞에도 유성음, 뒤에도 유성음. 그러니까 사이소리 1번이 아니라 사이소리 2번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니은 더 생김. 그런 점에서 우문 현상, 사이소리 이런 점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소리가 되는 사이소리와 니은음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자, 따라서 4번에 어떤 단어가 오는가 그에 따라서 4번까지도 사이소리라면 크게 사이소리라는 범위 안에서 사이소리 1, 사이소리 2, 즉 된소리가 되는 경우와 니은음이 첨가되는 경우 이렇게 답이 구별될 수 있지만 만약에 1, 2, 4번 중에 된소리가 나긴 했지만 사이소리 자체가 아닌 이런 내용들이 끼어든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이소리인 것과 아닌 것 이런 정도에서 답이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주의할 점이죠. 5번의 리을은 소리가 나는 위치가 중요한 거죠. 특히 앞말의 받침인 경우 이것은 뒷말에 자음이 있다면 기역, 디귿 이런 자음이 있다면 받침이 받침자리 그대로 소리가 나고 L발음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뒤로 연음이 되어 소리가 난다면 그때는 R발음이 될 것입니다. 이 차이 이걸 구별해 보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는 각각의 예문들을 통해서 제시어에 따라서 해당된 단어를 찾는 해당 의문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 찾는 이런 질문 양상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뒤에서 살펴볼 만한 건 9번 문제. 9번 문제는 다음 중 실질 형태 소이면서 의존 형태 소인. 그래서 질문할 가장 중요한 거리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묶어서 실질 형태 소이면서 의존 형태 소인. 그럼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용언의 어간을 찾는 이런 문제가 되죠. 용언의 어간. 그런 점에서 1번 선택지에는 용언의 어간이 하나만 나타나지만 2, 3, 4번에는 3개씩 나타나는 예쁜 꽃이 곱게 피었다. 예쁜에서 서술계령 살아있기 때문에 예쁘다. 이것이 예쁘 용언의 어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곱게에서 곱다. 뜻이 살아있을 때 용언의 어간으로 판단할 수 있고 뒤에 피었다에서 피다. 용언의 어간.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다른 성분 자리에도 아직 용언으로서의 서술 기능이 살아 있다면 그러면 역시 그 실질 형태 소이면서 의존 형태 소인 용언의 어간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야 한다. 자, 이것이 질문의 포인트. 다음 10번에서는 선어말음이라고 했는데 선어말음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습 예문으로 임의의 단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는 돌다의 돌, 여기에 접두사, 전미사까지 이렇게 어간, 그리고 이쪽이 어미라고 할 때 어미에서 어말 단어의 맨 끝에 놓인다고 해서 어말어미죠. 그리고 그 어말어미보다 앞에 있으니까 선 어말어미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선어말어미는 지금 여기에서처럼 시, 엇, 사, 오 이런 순서로 비읍니다가 어말어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높임, 시제, 그리고 공손 이런 세 개의 선어말어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말에 세 종류의 선어말어미가 있는데 그 세 종류가 지금처럼 한 단어에 동시에 나온다면 순서 요거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예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앞쪽에서는 어간이라는 말과 어근이라는 용어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근은 돌다의 돌, 이것만 어근이고, 어간이라고 할 때는 휘둘리까지가 이 노란색 부분이 모두 어간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주어진 단어가 돌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된 경우라면 이때는 돌다의 돌, 이것이 어간이면서 동시에 어근, 어간과 어근이 일치된 모습으로 판단되는 거죠. 접사가 없을 때. 근데 접사가 끼어 있을 때는 어간은 접사를 포함해서 어간이라 하는 것이고, 어근은 접사를 떼고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용언 쪽에서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리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쪽에는 문장 구조, 전체 안고 있는 문장과 그 속의 부분으로 안긴 문장, 이걸 쭉 한눈에 볼 수 있게 1번부터 5번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긴 문장을 판단하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맨 뒤에 소술 기능을 가지는 말 먼저 확인한 다음 이것부터 앞으로 건너가면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건너갈 때마다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소술 기능이 살아있는가 없는가. 소술 기능이 없다면 그 자체로서 성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소술 기능이 살아있다 그러면 기본형을 밝혀서 그 서술어의 양상이 어떠한지를 보고 그 서술어에 어울리는, 그 서술어에 호응되는 나머지 성분, 이걸 파악해야죠. 그래서 파악된 그 덩어리를 괄호로 묶어서 그 위치,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괄호로 묶을 때 항상 안긴 문장에 괄호 묶기, 뭐 앞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항상 이 뒷부분에 괄호 묶을 때 항상 어디까지예요? 안긴 문장 속에 소술 기능을 가지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 소술 기능을 가진 말에 어미까지 묶어줘야죠. 그럼 그 뒤에 조사가 온다든가 하면 그 조사에 기대어 이 문장 전체가 놓인 자리, 성분을 조사로서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것이 용언의 관형사용 어미, 니은 이런 따위가 나와서 뒤에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무엇이 오는가라는 걸 따져서, 이를테면 체온이 오는 이런 경우라면 체온 앞에서 체온을 꾸미는 관용어 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관형절이라고 위치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안긴 문장의 종류를 판단하는 이런 방법인데, 그 중에서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관형절인 경우, 안긴 문장의 관형절인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관계 관형절이라는 것으로 출제하는 겁니다. 관계 관형절이라는 말은 관형절 안에 생략된 성분이 있을 때 이걸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데, 그 생략된 성분은 예를 들어 피수식어,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가 있을 때 이 피수식어를 판단의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 관형절 안에 넣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이 문장 안에 안기 문장 속에 들어가면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부사어 자리 정도를 따지고 보면 좋은데 일단 주어 자리를 넣어보고 근데 이 문장 안에 그 자체에 이미 주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이 단어를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고 목적어 자리에도 있더라 아니면 목적어가 아예 필요 없는 문장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부사어 자리에 넣어봅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은 내가 태어난 2000년도에 지어진 것이다. 그럼 내가 태어난 이런 부분이 괄호로 묶여질 만한 관용절 부분이고 그럼 2000년도란 부분이 꾸밈을 받는 말이죠.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2000년도에 태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00년도에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은 부사어가 생략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생략된 성분을 찾는 이런 방법으로 출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긴 관용절, 짧은 관용절 긴 관용절, 짧은 관용절 긴 관용절은 관용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뭐, 이, 다 이렇게 종교로움이까지 갖춘 그런 상태에서 니은, 는, 리을 관용사용 어미가 그 뒤에 붙는 이런 방식을 긴 관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와 는이 붙는다면 발음이 쉽지 않으니까 이때는 음이 바뀌어서 리을로 뭐뭐라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방법을 긴 관용절이라고 하는데 짧은 관용절은 이 종교어미를 뺀 상태에 즉 용언이 어간에 바로 니은, 리을을 붙이는 이런 방법으로 결합된 것을 짧은 관용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긴 관용절과 짧은 관용절의 의미상 차이 예문을 하나 만들어 보자면은 그가 거짓말을 하다. 자, 이것을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긴 관용절로 표현하면 어때요? 종교로미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짧은 관용절을 표시하게 되면 그가 거짓말을 한 사실 또 어떤 그림을 보면서 조카 이름이 철수다. 그러면 철수가 그렸다는 그림, 철수가 그린 그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은 관용절일 때 어때요? 의미가 훨씬 단정. 이미 내가 확인된 사실, 확인한 사실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긴 관용절로 표현하게 되면 철수가 그렸다는 그림,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소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조금 더 그러하긴 하지만 내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정도는 아닌 이런 느낌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 말하는 사람의 믿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으로 또 의미론과 관련지어서 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용절에서 출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관계관용절과 긴 관용절, 짧은 관용절 좀 챙겨볼 부분이고요. 다음 부사절로 내려가면은 요거는 아마도 구급적에서는 내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어도 좋겠고 7급에서는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적음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부사용 어미를 인정하느냐의 문제, 그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중성을 띠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뭐 꼼꼼하게 공부할 정도는 아닐 듯합니다. 다음 서술절 부분은 서술절 암기 문장 이건 특히 높임법 출제와 직접 관련돼 있죠. 그래서 S1 그리고 S2, P2 할아버지께서 말씀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서술절 안의 서술어 자리에 여기에는 문법적인 높임
다시 이런 형태를 써야 비로소 소술절 안에 주어를 높이는 방식을 취해서 궁극적으로 전체의 주어를 높이는 간접 높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문법적 높임이 아니라 굳어진 낱말, 어휘적 높임을 쓰게 되면 소술절 안의 주어만 높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틀리는 건 아니고 소술절 안에 주어만 높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문장 전체 주어를 높여야 하는 경우인지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문장의 구조와 또 시험 출제에 관련되는 영역 좀 챙겨줄 부분이고요. 다음 6종 넘어가서 볼까요? 소술의 자릿수. 이 소술의 자릿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독해에까지 영향을 주는. 독해에서도 소수로를 딱 보면은 예를 들어 세 자리 소수로다. 그러면은 긴 문장, 뭐 문장에 따라서는 거의 이렇게 시험 문제 인용된 지문 안에서 거의 세 행에 걸쳐서 한 문장에 쓰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장이 장황하기 때문에 읽어도 무엇을 읽었는지 몰라서 다시 반복해 읽는 이런 불편함이 따를 때가 있죠. 그런 경우에 소설의 자릿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감각적으로 잡아낼 수 있고 해당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점검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독해 시간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생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활용 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문법적인 면에서는 지금 왼쪽에 영어의 오형식에 기대서 우리말의 소설의 자릿수 이렇게 연결지어 설명하는데 영어에서 이형식과 오형식, 즉 보호가 필요한 그래서 보호는 보충하는 말인데 이것은 영어로 치면은 동사죠. 이 동사가 완전한 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동사일 때, 그 불완전 동사가 완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 그래서 보충하는 말, 이게 보호죠. 그 보충은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질 때까지 채워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말의 요소,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성분을 보호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 생김새에 따라서 필수 부사어, 다른 부사어의 생김새와 같은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성분을 일단 부사어로 판단한다. 부사어 중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부사어라고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어 이형식에 준하는 우리말의 문장을 두 자리 소수로는 개수로 세는 게 아니죠.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로의 특성에 맞게 문장이 완전히 성립될 수 있으려면 주어와 필수 부사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자리 소수로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목적어도 필요한, 그러니까 타동사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가 온 그런 경우라면 주어, 목적어가 필요한데 거기에 더 나아가 필수 부사어도 요구된다면 세 자리 소수로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장 양식이 영어의 오형식과 견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활용한 비문 문제 볼게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언뜻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에 자연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쉼표 뒷부분에도 이 자연이란 말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중복됐다라고 생각하고 생략한 거죠.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면은 앞에는 자연이란 단어가 자연을 지배하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것이고 뒤에는 소수로가 복종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복종하다라는 말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연에 복종하다, 즉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성분이 다르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것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페이지 맨 밑에서는 세 자리 소수로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 자리 소수로를 또 세 가지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주다 형소수로, 그리고 또 듣다 형소수로, 부르다 명명하다 형소수로 이렇게 유형별로 묶어서 연습을 해두면 좀 더 문장을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뒤에 문제 몇 개 골라보자면 자, 1번 문제는 안긴 문장, 그는 알려진 것과 달리 이 부분이 안긴 문장 부분이고, 달리, 다르다의 이히리, 개서 도록, 인일이 이런 정도죠. 그래서 부사절을 판단하는 고리 잘 챙겨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소술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해내기까지를 묶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일을 해내기까지가 명사절로 우선 판단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명사절에서 좀 주의할 점은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그가 선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질 때, 이때는 그가 선수라는 여기를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관형절, 그리고 이전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 자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그 실질적인 뜻을 갖지 않으면서 앞에 꾸며주는 부분이 내용을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편의상 여기까지를 묶어서 겉 명사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겉 명사절. 자, 요거 하나 좀 차이점으로 챙겨둘 필요가 있고, 또 지금 1번의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을 해내기, 이때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이 그런, 이런 부분이 눈에 띌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만 보면 관형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기 문장을 판단할 때는 전체 문장에서 안기는 이런 부분이 여러 단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전체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좀 더 그 안기 문장 중에서 가장 큰 것, 여기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작은 것 여기서 답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이걸 보고 관형절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런을 포함해서 그런 일을 해내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명사절이라고 판단해 줘야 한다. 이것이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면 문장 구조. 길이가 제일 긴 1번이 혼문장이고요. 나머지 2, 3, 4는 모두 겹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문장인 경우를 일부러 더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길게 쓴 거죠. 근데 어젯밤 고속도로에서 새, 차가, 매우, 빨리, 여기에서는 서술 기능을 가진 부분이 하나도 없죠. 혼문장입니다. 그럼 2, 3, 4번 어떤가? 2번은 벗어 걸다. 이 부분이 본용언의 결합. 여기도 서술 기능이 있고 여기도 서술 기능이 있다. 이런 점에서 겹문장으로 판단되는 이런 경우를 보여준 것이고요. 다음 3번 선택지. 철수는 국어와 영어를 공부했다. 여기서는 A와 B. 그리고 나서 뒤에 소수로 자리에 일반 소수로가 쓰였다는 것이죠. 자, 일반 소수로라는 말은 뭐예요? 뭐에 대응해서 쓰는 말입니까? 대칭 소수로라는 말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만약 대칭 소수로가 왔다면 그때는 A와 B를 묶어서 동시에 요구할 겁니다. 이때는 혼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대칭 소수로가 왔다면, 근데 대칭 소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A, B 나누어서 각각의 문장으로 판단한다. 이런 경우죠. 다음 네 번째는 넓은 운동장에서 놀아라. 넓은 요것만 괄호로 묶어야죠. 바로 관형절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관계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니까 뭐예요? 넓은이라는 그 괄호로 묶은 부분 안에 생략된 성분이 있다. 생략된 성분은 피수식어를 넣어본다. 뒤에 나오는 운동장을 넣어봐야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넓다. 그래서 주어의 생략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죠. 주어의 생략. 자, 그렇게 문장 구조. 한동안 그 문법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우문론하고 형태론,
우문, 자음 모음과 그리고 형태소 단어 이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 문장을 재료로 한 출제가 좀 드물었던 양쪽으로 좀 적었던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 쪽을 조금 더 시간 비중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참고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문제들도 한 번씩 답에 기대서 쭉 거꾸로 답을 표시하고 풀어보는 정도도 좋을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끊었다가 이제 높임법 예문 몇 개 검토해 본 뒤 어법과 비문. 어법과 비문에는 단어의 영역과 문장의 영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장 영역이 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들 더 살펴가겠습니다.